안녕하십니까. 청소년 상담사 상급 기출문제 풀이 들어갑니다. 이번 시간에 제1과목 필수 과목의 발달 심리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사 상급 합격률이 26% 정도 나왔습니다. 상당히 낮은 합격률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발달 심리 과목하고 학습 이론의 과목이 좀 어려웠습니다. 특히 옳지 않은 것, 옳은 것 찾기에서 학습 이론에서 상당히 압도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6문제밖에 없었습니다. 19문제가 무려 옳은 것 찾기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험장에서 난이도의 체감 이런 것들이 상당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학습 이론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발달 심리는 옳지 않은 것은 9문제고요. 옳은 문제가 16개를 찾는 겁니다. 16문제인데요. 이것도 적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옳은 것 찾기가 상당히 많았던 이번 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시험 공부할 때 발달 심리하고 학습 이론 과목이 참 난해하다, 힘들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번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격률이 저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고요.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전반부 13문제, 다음 시간에는 후반부 12문제를 풀 건데요. 여기 교재에서 해설에 한 군데가 좀 오류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수정해 주시고 또 종업표에도 반영해 드릴 테니 그 내용들을 좀 잘 숙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1번 문제는 발달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발달 심리다 보니까 맨 먼저 발달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발달 심리학은 다학문적이다 라고 했는데요. 네, 발달 심리학 우리가 심리학 부분에 많은 영역이 있어요. 발달 심리학, 학습 심리학, 사회 심리학, 진화 심리학, 인지 심리학 아주 많이 있는데 이 발달 심리학도 마찬가지. 우리가 심리학 자체가 다학문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영역을 담고 있는 것이 심리학인데 그 중에 발달 심리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쉽게 생각하면 여기 안에 발달 심리라는 이 과목 안에 엄청나게 많은 영역이 들어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다학문적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학문적이다. 맞습니다. 자, 가소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소성은 발달의 주요 특성 중에 하나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플라스티시티라는 가소성을 좀 쉬운 말로 하면 약간의 유연성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소성은 여러분 해설에도 제가 박스 처리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유전적으로 동일하다. 유전적으로 동일하지만 인간이 환경적인 영향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환경적인 조건에 따라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유연하게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가소성, 발달 가소성이라고도 하고요. 자, 맞습니다. 자, 이거는 해설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속성과 불연속성의 정점은 양적, 질적 변화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연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배운 적이 있습니다. 불연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연속성은 점진적 과정으로서 양적인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양적인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growth를 아시죠? growth. 자, growth라는 게 있습니다.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양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따라서 연속성은 점진적인 과정에서 growth, 성장이라는 양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불연속성은 질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불연속성은 질적으로 다른 단계로 이동하는 거죠. 단계로 이동하는 것이 바로 이제 불연속성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연속성과 불연속성의 쟁점은 양적이냐 아니면 질적이냐 그런 문제와 관련성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발달은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의 영향을 받나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성장 역사, 사회적인 환경, 문화적인 환경, 여기에 영향을 받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생의 발달 관점에서 끊어요.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전생의 발달 관점에서 발달의 지향점은 성숙이며 노화의 지향점은 죽음이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 해설에 나온 대로 전통적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전생의 발달 관점이 아니라 전통적 관점에서 발달의 지향은 성숙이고 노화의 지향은 죽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생의 발달 관점에서는 뭐냐? 우리가 보통 발달은 상승적인 변화, 퇴행적인 변화 이것들 다 이야기하는 건데요. 자, 우리가 출생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우리의 전생이 아닙니까? 전생의 발달 과정에서 발달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상승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여기서는 퇴행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죠. 자, 퇴행적 변화 또는 하강적이란 말을 쓰기도 해요. 하강적인 변화,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발달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발달이라는 것을 전생의 발달 관점에서 볼 때는 상승인 변화와 하강적, 즉 퇴행적인 변화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발달의 지향이 성숙이고 노화의 지향이 죽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그렇죠. 하지만 전생의 발달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은 5번입니다. 자, 2번 문제는 발달 연구에서 이것도 잘 나오죠. 종단적 접근법의 단점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종단적 접근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겁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시간적인 변수가 있는 거죠. 변수가 있습니다. 즉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연습 효과가 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피험자의 탈락 현상이 있다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반복하면 이게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것이 반복이잖아요. 그래서 반복하기 때문에 연습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연습 효과, 2월 효과 이런 것들은 좋은 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탈락 현상이 있다라고 했어요. 네, 맞습니다. 너무 오래 걸리니까 피험자가 중간에 그만두는 바로 탈락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피험자, 대상자, 참여자가 적어지면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단점에 해당됩니다. 자, 연령 효과와 출생 시기 효과를 구분하기가 어렵다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횡단적 접근법의 단점입니다. 횡단적 접근법의 단점. 횡단적 접근법은 우리가 이제 일정한 시점에 끝내는 건데요. 일정한 시점에 끝내는데 5세, 10세, 15세, 20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20세의 대상자를 두고 우리가 조사를 한다. 근데 이게 이제 일정한 시점에 하는 겁니다. 일정한 시점에 하는 겁니다. 지금 사례를 드는 겁니다. 5세, 10세, 15세, 20세 대상자의 조사를 일정한 시점에 만약에 했다면 이게 연령 아닙니까? 그쵸? 연령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출생 시기 효과를 구분하기 어렵다라고 했는데 연령 효과와 출생 시기 효과가 같이 나타나는 겁니다. 단시간에 나타나는 일정한 시점에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것은 연령 효과 그 다음에 출생 시기 효과 구분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일정한 시점에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시점에 다 끝내니까. 그래서 연령 효과와 출생 시기 효과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해설에도 제가 잠깐 넣어드렸는데 순차적 접근법이라고 해서요. 연령 효과, 동시대 출생 집단의 효과, 측정 시기의 효과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데 뭐 종단적 접근법의 내용으로 본다면 종단적 접근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연령이 있잖아요. 그 연령하고 그 다음에 과거에 출생했던 출생 시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출생 시기 효과 그러면 이 만약에 5살짜리다 그러면 지금 현재 5살입니다. 그러면 연령 효과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출생 시기에서부터 여기까지 5년이 지났거든요. 그러면 출생 시기 효과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구분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은 종단이고 구분하기 어려운 것은 일정한 시점에 하는 바로 횡단적 접근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특성의 안정성에 대한 정보를 얻기 힘들다. 이것도 횡단적 접근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어떤 변화 과정도 알 수 없고요. 자, 변화 과정도 파악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어떤 현상에 대한 어떤 특성에 대한 안정성 거기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 자, 변화 과정이라든지 안정성의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것은 말 그대로 횡단은 일정한 시점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을 보면 변화 과정이 이렇게 됐네. 이 시점에서는 이 특성이 안정됐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안정성과 변화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제 종단적 접근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되게 이제 우리가 이 횡단적 접근법을 할 때는 이 연령들을 이제 조사할 거 아니에요. 일정한 시점에.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네? 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성보다는 어떤 연령 간의 어떤 차이점? 그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 횡단적 접근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디귿과 리을은 횡단적 접근법의 단점이고요. 기역과 니은은 종단적 접근법의 단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3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제가 이제 한 문제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게 1번이거든요. 그래서 1번 해설, 2번 해설입니다. 2번 해설. 자, 발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있는데 수퍼가 나왔어요. 수퍼는 진로 발달 과정에서 이 자아 개념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했죠. 맞습니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도 돼요. 수퍼자아. 수퍼라고 하는 진로 발달 이론 학자인데요. 이분은 이제 전생에 접근을 했죠.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쇠퇴기, 성탐, 확류세 이렇게 외우고 있는데 자, 이러한 5단계로 이제 쭉 발달 단계를 나눈 분이 수퍼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한 게 자아 개념이죠. 그래서 수퍼 이론의 단점이랄까요? 거기에 지나치게 자아 개념을 강조했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만큼 자아 개념을 중요하게 봤거든요. 이 자아 개념이 중요한 요인이 된다. 수퍼 이론 맞고 그 다음에 2번 질문 들어갑니다. 에릭슨에 의하면은 특정 발달 단계의 위기를 해결하지 않고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달리 말하면 특정 단계의 위기를 해결하지 않으면 딱 거기에 머물러 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고착이에요, 고착. 그죠? 특정 단계의 어떤 발달 과업을 완수하지 못하면 딱 다음 단계 못 넘어가니까 고착됐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고착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프로이트가 이야기한 거죠. 예를 들어서 구강기 때 발달 과업을 완수하지 못하면 학문기로 못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고착 현상, 픽세이션이라 하죠. 자, 이거는 좀 이따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에릭슨 이야기는 좀 이따 설명한다고요. 자, 그 다음 프로이드는 구강기, 학문기 틀렸죠.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죠. 그래서 구항, 남, 잠, 생 이렇게 외우시라고 했어요. 틀린 거 아실 것 같고 스텐버그의 3원지능 이론이 있습니다. 스텐버그의 3원지능은 3가지가 있는데 분석적, 창의적, 정서적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분석적인 지능, 그 다음에 창의적인 지능, 그 다음에 실용적 지능, 상황적 지능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슨 요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요소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해설해 보면 성분적, 경험적, 상황적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 이게 이제 요소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성분적 요소, 자, 성분적 요소, 그 다음에 이 창의적인 것은 경험적 요소라고 합니다. 경험적 요소, 하나는 위로 쓸게요. 하나는 맥락적 요소라고 합니다. 이 맥락적 요소가 이제 상황적 요소랑 동의어가 되죠. 상황적 요소랑 동의어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지능으로 말하면 뭐 실용적 지능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상황적 지능이라 하고요.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이 성분적을 분석적 지능이라 하고요. 경험적을 우리가 창의적 지능이라고 그래요. 이게 분석적 지능이고요. 분석적 지능이고 이것이 이제 창의적 지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이 실용적 상황적 지능은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어찌됐든 정서적 지능은 없어요. 틀렸습니다. 콜버그는 도덕성 발달 이론 학자죠. 도덕적 행동 측면에서 전인습, 인습, 후인습 수준을 구분한다. 행동 아니에요. 도덕적 사고죠. 도덕적인 인지 측면이에요. 인지 측면. 아, 이러면 옳은 행동이야. 이러면 옳지 않은 행동이야. 이렇게 이제 전인습, 인습, 후인습.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벌을 받는 행동은 옳지 않은 거야. 벌과 복종이요. 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도덕적인 인지, 사고 측면에서 전인습, 인습, 후인습으로 나눈 것이지 도덕적 행동으로 나누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2번부터 4번까지는 모두 틀렸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는데, 자, 2번에 에릭슨 이야기를 해야 되죠. 에릭슨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2번에 있는 해설을 그 수정 테이프로 쭉 지워주시면 돼요. 수정 테이프로 지워주시고, 자, 조금 긴데 그래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위기입니다. 특정 단계의 과업 위기, 과업 컴마입니다.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든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생물학적 성숙과 사회적 압력, 성숙에 따라 다음 단계로 진행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1단계의 발달과업이나 1단계의 위기가 해결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그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성숙할 것이고, 사회적인 압력에 의해서, 심리사회 이론 학자잖아요. 사회적인 압력에 의해서 일정한 연령이 딱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게 에릭슨의 주장이고, 아니야 머물러 버려, 고착돼, 그것은 프로이드 이론이고. 그래서 프로이드와 에릭슨 이론이 좀 다르죠. 이렇게 요 내용으로 해설을 대처해 드리겠습니다. 3번의 답은 1번입니다. 슈퍼자아 꼭 외우세요.